조선에서 가장 큰 상단의 주인이 못생긴 셋째 딸을 며느리로 골랐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얼굴 보고 장사하는 집이 미쳤다고요. 그런데 혼례를 치른 지 단 한 번의 밤, 이 여자가 가문을 통째로 살려버립니다. 그 사내가 얼굴 대신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외곽 등불 제작으로 이름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등불을 만들어 온 집안이 하나 있었죠. 기름 냄새와 한짓 하는 냄새가 섞인 그 집 마당 한켠에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옥이었습니다. 셋째 딸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 왼편에 깊은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어릴 적 등불 기름이 엎질러져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옥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첫째와 둘째는 달랐습니다. 두 언니는 고운 얼굴에 자태도 빼어나 혼담이 끊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큰딸 작은딸은 참 복이 많겠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옥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연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과 공방을 오갔습니다. 언니들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을 때 연옥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언니들이 자수를 놓으며 웃을 때 연옥은 등불 기름을 짜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연옥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넌 시집은 글렀다. 그 말에 연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죠. 사실 연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로는 누구도 맞아주지 않으리라는 걸요. 저녁이면 연옥은 공방 구석에 홀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반쯤 만들다 만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만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마을 사람들도 가족들도 이제는 연옥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시키면 묵묵히 해내는 아이, 불 꺼진 집의 딸. 그렇게 연옥은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등유 상단을 이끄는 장로인이 며느리감을 보러 온다는 소식이었죠. 그 상단은 한양은 물론 전국 팔도에 등유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했고요. 연옥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큰딸과 작은딸을 앉혀놓고 단장을 시켰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꺼내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랐죠. 연옥은 그저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장로인이 도착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온 사람의 눈이었죠.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공손히 큰딸을 불러냈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얼굴은 정말 곱디고 왔죠. 장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작은딸도 나왔습니다. 역시 자태가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등불 만드는 곳을 보고 싶소.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러 왔다면서 공방을 보자니 뜻밖이었죠. 그래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인은 천천히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공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구석에는 연옥이 쪼그리고 앉아
등불 심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장로인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연옥은 손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심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기름이 스며드는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 손놀림이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심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인이 말없이 연옥의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상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손에는 기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온 손의 기억이 느껴졌습니다. 그 심지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오? 장로인의 목소리에 연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죠. 흉터를 들키지 않으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연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심지는 굵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얼마나 잘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로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불은 겉이 아니라 숨결로 살아남습니다. 심지가 너무 빽빽하면 기름이 막히고 너무 성기면 불이 금방 꺼지죠. 그 말에 장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연옥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기름 묻은 손, 상처난 손, 하지만 불을 이해하는 손이었습니다. 장로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노인은 유유히 공방을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심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장로인이 연옥을 며느리로 지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죠. 저작거리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흉터 있는 셋째 딸을 데려간다니 장로인도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나 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운 큰딸 작은 딸을 두고 말이요. 연옥의 집안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을 제쳐두고 연옥이 택해졌다는 게 수치스러웠죠. 작은딸이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아이가 무엇이 낫다고. 큰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뱃대만 깊이 빨았죠. 연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이 뒤집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마다 언니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느꼈죠. 그러나 연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죠. 신랑이 얼굴 보고 기절하면 어쩌려고. 참 기구한 인연이로구만. 연옥은 혼례복을 입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족두리가 머리를 짓눌렀고 붉은 치마가 몸을 감쌌죠. 그러나 그 어떤 치장도 연옥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로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학문에만 매진한 선비로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사람이었죠. 도연은 책만 읽으며 살아왔기에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마주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도연이 연옥의 면사포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옥의 얼굴이 드러났죠. 왼편에 깊이 패인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렸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죠.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도연은 연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부디 축복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연옥을 감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준 것이죠. 연옥은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의였을까요? 연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옥은 가마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언니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연옥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댁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양 안쪽에 큰 기와집이었죠. 하지만 연옥에게 주어진 건 뒷채의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옥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흉터 있는 며느리를 들였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그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연옥은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여전히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혼례 때 보였던 그 배려는 의무였을 뿐 정은 아니었던 것 같았죠. 연옥은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옥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등불 창고 관리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죠. 하인들도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지 않겠니? 연옥은 묵묵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등유가 든 항아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옥은 하나씩 항아리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떤 항아리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났습니다. 썩어가는 냄새였죠. 연옥은 코를 킁킁거리며 항아리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의 등유들이 모두 상하고 있었습니다.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죠. 연옥은 즉시 시아버지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연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등유가 상하면 불이 제대로 타지 않습니다. 상단의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었죠. 연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만 한번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지만 결국 장로인에게 전했습니다. 장로인이 직접 창고로 왔습니다. 도연도 따라왔죠.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장로인이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장로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연옥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상한 등유를 사용한 등불이었죠. 불꽃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노란색이 아니라 푸르스름했습니다. 연기도 검고 탁했죠. 불꽃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연기 모양도 다르고요. 연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등유는 맑은 노란 불꽃을 냅니다. 하지만 상한 등유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죠. 그러면 불꽃이 푸르고 연기가 많이 납니다.
장로인이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했습니다. 연옥이 지적한 항아리들이 모두 문제였습니다. 장로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이 등유들을 그대로 팔았다면 상단의 신용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원인을 아느냐? 연옥은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벽에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죠. 게다가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등유는 습하고 어두운 곳에 오래 두면 변질됩니다. 이곳은 등유를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로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장사를 했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은 놓쳤던 것입니다. 장로인이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상한 등유는 모두 폐기하라. 그리고 창고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여라. 큰 손실이었지만 신용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장로인은 연옥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장사꾼을 보는 눈이었죠. 앞으로 창고 관리는 내가 맡아라.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연옥은 깊이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이후 연옥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로인의 신임을 얻었으니까요. 연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개 속에 자신감이 조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단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납품한 등유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것이었죠. 한양 도성 내 여러 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장로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단의 명성에 금이 갈 일이었습니다. 즉시 조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모든 화살이 연옥을 향했습니다. 창고 관리인이었던 연옥이 의심받는 건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계집이었어. 상단 내부 관리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고를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연옥이 창고를 맡기 전까지는요. 관리인이 장로인께 말했습니다. 소인이 확인했을 때는 분명 멀쩡했습니다. 저 여인이 창고를 맡은 뒤로 이상해졌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불량 등유가 나온 항아리에는 연옥의 손때가 묻어 있었죠. 연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관리한 항아리였으니까요. 도연도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옥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당장 내쫓으라 소리쳤습니다. 장로인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연옥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을 거라 생각했죠.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항아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옥은 문제의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등유는 자연스럽게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섞인 흔적이 있었죠. 연옥은 등불을 하나 켰습니다. 문제의 등유를 부었습니다. 불꽃이 올랐습니다. 연옥은 그 불꽃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불꽃이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수한 등유라면 불꽃이 일정하게 탑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달랐습니다. 마치 두 가지가 섞인 것처럼 불안정했죠. 연옥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량 등유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연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로인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옥은 켜진 등불을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불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불꽃을 봤습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불꽃이었습니다. 연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한 등유는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섞은 겁니다. 장로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관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 안구석에 숨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창고를 뒤졌습니다. 과연 구석진 곳에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일부러 상하게 만든 등유가 들어 있었죠. 관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리인은 연옥에게 자리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장로인이 차갑게 명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연옥은 여전히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었지만 연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로인이 연옥을 불렀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죠. 장로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연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로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며느리로 택했는지 궁금했느냐? 연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고운 언니들을 두고 왜 자신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장로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손을 봤다. 그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구나. 장로인은 연옥이 등불 심지를 다루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에는 수천 번의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불에 대한 이해였죠. 불은 겉이 아니라 숨결로 살아남는다. 내가 했던 말이다. 연옥은 그때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장로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깊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연옥이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장로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불에 데였던 사람이다. 장로인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죠. 등유를 나르다 기름통이 엎어져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까지 흉터투성이었죠.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 불렀다. 혼처도 없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지. 장로인은 그렇게 버림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유를 다루는 일만은 누구보다 잘했으니까요. 불에 데인 사람이 불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걸 알았죠. 나는 불이 꺼질 때가 아니라 다시 켜질 때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장로인은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등유의 품질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조금씩 신용을 쌓아갔죠. 수십 년이 지나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루었습니다. 장로인이 연옥을 바라봤습니다. 너에게서 나의 과거를 봤다. 불에 데였지만 불을 이해하는 사람을 말이다. 연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흉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가 누군가에게는 자격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장로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시들지만 기술은 시들지 않는다. 내 언니들은 고왔지만 불을 몰랐다. 장로인은 며느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상단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죠. 불을 이해하고 불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단을 지켜다오. 내가 있는 한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연옥이 깊이 절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장로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서재의 등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불에 데인 사람들의 그림자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누명을 벗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꽃 하나로 진실을 밝혀냈죠. 그 순간 도연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도연은 평생 책만 읽으며 살았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경전을 외웠죠.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달랐습니다. 글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서재에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답안지가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옥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차를 놓고 물러나려 했죠. 도연이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보시오. 연옥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알았소? 등유가 섞였다는 걸. 연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불꽃을 봤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소? 모두가 등을 돌렸는데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불처럼요.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책에서 찾던 답이 아내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게요. 도연이 답안지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문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도에 관한 것이요. 그런데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소. 연옥이 조심스럽게 답안지를 봤습니다. 어려운 한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도연의 고민은 느껴졌죠. 연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글은 모릅니다만 등불에 대해서는 압니다. 도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등불은 밝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오래 타야 하고 연기가 적어야 하며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하죠.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같지 않을까요? 밝게 비춰주되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 도연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성리학의 이론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삶은 이론이 아니었죠. 등불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밝히는 정치라는 제목이었죠. 등불에 비유하며 통치자의 역할을 풀어나갔습니다. 밝기만 한 불은 눈을 부시게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밝기로 오래 타는 불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화려한 정책보다 백성의 삶을 지속적으로 밝혀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요. 도연은 멈추지 않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연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썼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백성을 대해야 한다고요. 답안이 완성됐습니다. 도연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옥을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고맙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죠. 당신은 내 스승이요. 연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스승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글보다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요. 삶을 아는 사람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때의 예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도연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재의 등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도연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백성을 밝히는 정치라는 답안이 임금의 눈에 들었죠. 도연은 한성부주부로 임명됐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연옥을 달리 봤습니다. 남편을 장원급제시킨 며느리였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한편 장노인은 연옥을 상단의 실질적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등유의 품질 관리부터 거래처 선정까지 중요한 결정을 연옥에게 맡겼죠. 연옥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언니들의 혼처가 모두 파탄났다는 내용이었죠. 첫째 언니의 남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둘째 언니는 남편이 병들어 과부가 됐습니다. 두 언니 모두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연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글씨체였죠. 연옥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넌 시집은 글렀다던 어머니의 말, 자신을 업신여기던 언니들의 눈빛이요.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연옥이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어머니는 연옥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께 상단 일을 맡기겠습니다. 언니들이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연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등불을 파는 일입니다. 한양 곳곳에 납품하는 일이죠. 그것은 일자리였습니다. 언니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죠. 큰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거냐?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언니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환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옥의 얼굴에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연옥을 불을 살리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등불 상단의 주인이자 불의 성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연옥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옥이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등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연옥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맑은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한성부 판관이 된 그였습니다. 도연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연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연옥이 말했습니다. 가장 밝은 불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연옥처럼 상처받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